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이에요.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극에서 자주 나왔던 이 대사는 고려시대 노비였던 만적이 불평등한 신부 사회를 비판하며 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신분제가 사라졌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상에는 여전히 직업과 빈부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되는 신분제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차별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얼마 전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서 말이죠. 그날의 더러웠던 경험 때문에 사연까지 쓰게 된 건 아니에요. 그날 일은 일종의 스위치 역할만 했을 뿐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지난 5년간 벌어졌던 저희 시댁의 만행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하지만 밖에서 사람들이 형제관계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 이남 일녀 중 막내라고 대답해요. 모든 가정에는 남들한테 밝히기 힘든 그들만의 사정이 있다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2명의 오빠는 정확히 말하면 저랑 피가 섞인 형제는 아니에요. 게다가 2 오빠도 제 각각 다른 피를 받고 태어난 남남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한 가정에서 자라 피부치보다 끈끈한 형제가 됐느냐? 그건 바로 저희 부모님 때문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2분 모두 경찰 공무원이세요. 경찰대에서 만나 5년 넘게 절친으로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하셨어요. 엄마가 지구대 근무 중에 칼에 찔렸는데 아빠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는 그 고백을 해버렸거든요. 취객의 칼에 복부가 찔리긴 했지만 생명이 위독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저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자세한 상태를 모른 채 칼에 찔렸다는 연락만 듣고 달려왔던 아빠는 한마디로 오버를 한 거였죠. 경찰대 졸업 후 엄마와 떨어져 다른 지역 지구대에 배치되던 아빠는 경찰대 동기를 통해 엄마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원으로 달려가셨대요. 업무를 마치고 가야 했기에 도착해보니 이미 엄마는 잠들어 있는 상태였고 복부의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있는 모습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그동안 그저 친구 사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순간 하경이가 이대로 눈을 감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니 가슴을 쥐어짜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래요. 당시 178cm에 90kg에 육박하는 건장한 청년이었던 아빠는 엄마 침상 옆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고 말았어요. 다인실이라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될까봐 소리주게 울었다더군요. 엄마 말에 따르면 그날 아빠는 덩치 큰 곰인형처럼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대요. 약에 취해서 한참 잠에 빠져있는데 손이 점점 축축해지는 거야. 뜨끈뜨끈하고 축축한 게 기분이 더러워서 힘들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는데 글쎄 네 아빠가 내 손을 꼭 잡고는 소리주고 울고 있지 뭐니? 뭐가 그리 서러운지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눈물, 콧물을 빼고 우는데 그게 참 귀엽더라고. 그땐 내가 미쳤던 거지. 그런 멧돼지 같은 남자가 귀엽게 보이다니. 아무튼 그날 저희 부모님은 그동안 친구로만 인식했던 서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됐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2년 넘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암초를 만나게 됐지 뭐예요. 저희 친가에서 결혼을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저희 외할아버지도 덩달아 이 결혼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아니, 세상 어디 내놔도 빠질 게 하나 없는 내 딸을 거부해? 그러는 그 집 자식은 뭐가 잘나서? 들어보니 경찰대 다닐 때 성적도 우리 혜정이가 더 좋았다던데 도대체 반대하는 이유가 뭐야? 암튼 내 딸 자식 싫다는 사람들한테 금쪽 같은 내 딸을 줄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라고. 그동안 저희 외할아버지는 저희 아빠를 아들처럼 예뻐하셨기 때문에 사돈의 반대는 더더욱 뼈저린 배신으로 느껴지셨을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간에서 저희 부모님은 참 난감해지고 말았어요.
솔직히 양가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은 일단 저희 엄마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친할머니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반대 이유를 물었죠. 경찰이란 직업이 그렇잖니. 남들은 민중의 지팡이니 뭐니 허울 좋은 소리를 하지만 실상은 맨몸으로 칼 들고 총 든 깡패놈들을 상대해야 하는 험한 직업 아니겠니? 내 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도 가슴 떨리는데 며느리까지 그 일을 한다니 내가 어떻게 다리 뻗고 잠이나 잘 수 있겠어. 아들이랑 며느리가 출동 나갈 때마다 가슴 졸이면서 살아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니들 결혼을 허락할 수 있겠냐고. 예, 아가. 내가 네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다. 아무리 남의 집 딸 자식이라지만 내 집에 들어오면 내 자식이 되는 건데 예쁜 딸내미가 매일같이 그 험한 놈들을 상대할 걸 생각하면 내 가슴이 찢어진다고. 할머니께서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시며 가슴 아파하셨어요. 결론은 저희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직업 특성상 며느리까지 다칠 게 겁이 나서 반대를 하셨던 거였죠. 그런 내막을 알고 나니 부모님도 마냥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떼를 쓸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상의 끝에 결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결혼 후 아이가 생긴다면 두 분 모두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 조금 어렵겠다는 판단을 하셨어요.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내근직에 있는 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이유로 엄마는 내근직으로 부서 이동 신청을 했어요. 그렇게 새로 가게 된 부서가 여성 청소년기였어요. 할머니께서는 자신 때문에 부서까지 바꿔준 예비 며느리를 어떻게 마다하겠어요. 오히려 저희 엄마한테 미안해하시며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반대 이유를 전해 들으신 외할아버지께서도 그런 이유라면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덕분에 엄마가 조금은 안전한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됐으니 말이에요. 약간의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꼴이 난 부모님은 이듬해 저를 낳으셨어요. 엄마 말로는 제가 허니문 베이비라고 하는데 아빠 얘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결혼식이 있기 몇 주 전에 두 분이 심하게 다투셨는데 그때 한참 싸우다가 갑자기 스파크가 뜨면서 제가 생겨났다고. 물론 엄마는 절대 아니라고 하시지만요. 아무튼 출산을 앞두고 휴가를 내셨던 엄마는 당시 엄마가 관리하던 사건을 동료한테 인수인계를 해야 했어요. 다른 부서와 달리 관리 대상과 돈독한 유대가 필요한 까라서 담당자가 바뀌기 전에 제대로 인수인계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엄마도 신경 쓴다고 쓰셨는데 문제가 생기고 만 거예요. 엄마가 부서를 옮기고 처음 맡게 된 아동학대 사건으로 2년을 이어오던 5학년 아이가 가출을 한 거예요. 그 아이는 그동안 저희 엄마한테 꽤 의지를 해왔는데 이번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모양이었어요. 시설 측과 새 담당자, 관할 지구대까지 나서서 아이를 찾아 나섰지만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출산일이 바로 내일인 엄마가 그 아이를 찾아 나선 거예요. 반나절을 쉼없이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엄마는 아이를 찾아냈어요. 그런데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마치 잃어버린 내 아이를 찾은 것처럼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 애타게 찾던 아이를 찾았으니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데 그땐 그런 감정보다는 뭐랄까. 일단 내 품에 안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안 그러면 이 아이가 영영 떠날 것만 같았거든.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보자마자 덥석 끌어안았고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아이는 저희 엄마가 자기가 귀찮아서 다른 사람한테 떠넘긴 거라고 생각했다며 울먹였고 그런 아이한테 엄마는 잔뜩 불어오른 배를 만지게 했어요. 만져봐봐. 여기에 아기가 있어. 내일이면 세상에 나올 거야. 민우야, 아줌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아줌마가 아니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어. 민우는 형이라서 기다려줄 수 있지만 아기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만 잠시 다른 분한테 민우를 부탁했던 거야. 아줌마가 민우 널 어떻게 했겠니? 널 잊을 수 있으면 너 없어졌다는 소리 듣자마자 이렇게 달려왔겠니? 에휴, 우리 민우 다 큰 줄 알았더니 아직 애기네. 아줌마가 미안해. 우리 민우 마음 다치지 않게 잘 설명했어야 했는데 아줌마가 잘못했어. 그런데 민우야,
아줌마가, 아줌마가, 아기가 나올 것 같아.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의 재회를 하던 엄마는 순간 배가 땡기는 느낌이 들었고 상황은 급박하게 변해버렸어요. 숨을 몰아쉰 채 반쯤 정신이 나가 엄마를 대신해 아이는 119에 전화를 했고 그 덕분에 엄마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어요. 엄마가 분만실에 들어가 있는 동안 복도에서 엄마의 순산을 기원했던 건 아빠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아닌 12살 어린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바로 저희 큰오빠예요. 큰오빠는 제가 태어나던 해 겨울 시설에서 나와 저희 집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입양을 하려고 하셨는데 오빠 친부모와 얽힌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지는 못했어요. 작은 오빠와 가족이 된 건 그 후 3년 뒤였어요. 갓난아기 때 시설에 버려진 작은 오빠는 3번의 입양과 3번의 파양으로 마음의 상처가 깊은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을 저지르기 일쑤였어요. 결석을 밥 먹듯 하고 질이 안 좋은 애들이랑 몰려다니며 싸움질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돈을 뺏고 그러다 저희 엄마랑 만나게 된 거였죠. 처음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마음만 열지 않은 게 아니라 폭력적이고 적대적이었어요. 큰오빠랑 엄마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이라면 작은 오빠는 싸우다 정이 든 사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처음엔 눈만 마주쳐도 으르렁댔지만 서로 진심을 확인한 후에는 세상 누구보다 죽이 잘 맞는 사이가 됐어요. 둘째 오빠 역시도 입양은 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원치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파양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둘째 오빠가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두 오빠가 합방을 쓰게 됐어요. 워낙 두 오빠가 성격이 상반돼서 부모님도 처음엔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자신을 학대했던 부모 때문에 폭력에 두려움을 느끼던 큰오빠와는 정반대로 둘째 오빠는 자신을 버린 부모와 자신을 파양한 양부모에 대한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혹시라도 둘째 오빠가 큰오빠를 때리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게 웬걸? 의외로 두 사람이 합을 정말 잘 이루는 거예요. 한 차 사이면 싸움도 많이 할 법한데도 둘째 오빠가 큰오빠한테 대들거나 함부로 구는 법이 없었어요. 제가 가족을 인지할 수 있는 나이 때부터 우리 가족은 5 식구였어요. 두 오빠가 어떤 사정으로 우리 가족이 됐는지 알지 못한 채 이남 일녀 중 막내로 살게 된 거였죠. 저와는 나이 차이가 많았던 오빠들은 제게는 부모님과 다를 바 없었어요. 아빠가 직업 특성상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날이 많아서 오빠들이 늘 든든한 가장 노릇을 해왔거든요. 벽에 못질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거나 고장난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고치는 것도 모두 두 오빠의 몫이었어요. 거기다 제 학교 공부도 두 오빠가 도맡아 챙겨주었어요. 운동회나 발표회 때도 바쁜 부모님 대신 늘 두 오빠가 자리해 주었는데 솔직히 부모님이 오시는 것보다 오빠들이 와주는 게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들 저를 부러워했거든요. 오빠들이 키도 크고 잘생겨서 그런 것도 있고 부모님과 달리 오빠들은 저를 공주처럼 대접해 주었거든요. 해달라는 건 뭐든 해주고 갖고 싶다는 것도 뭐든 사주는 오빠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빠들이 제 친형제가 아니라는 건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뭐 때문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오빠 이름이 없더라고요. 엄마, 큰오빠랑 작은오빠는 왜 가족관계 증명서에 이름이 없어? 지금껏 오빠들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셨던 엄마는 그제야 생각난 듯 당황하셨어요. 그리고는 가능한 한 제가 충격을 덜 받도록 순화해서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런 엄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지금처럼 멋지게 자라준 오빠들이 대단하게 느껴지면서도 자꾸 울컥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서로 가슴에 상처를 안고 있던 두 오빠는 서로 상반된 성격임에도 저희 집에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우애가 좋았어요. 둘 다 가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걸 깨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신기한 건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던 둘째 오빠가 큰오빠랑 같이 지내면서 평생 안 하던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와는 반대로 공부밖에 모르던 큰오빠는 작은오빠랑 어울리면서 운동에 눈을 뜨게 되었고 마치 뒤늦게 재능을 찾은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 여파로 공부밖에 모르던 큰오빠는 가족들의 예상을 깨고 경찰대에 들어갔고 싸움질만 하고 자랐던 둘째 오빠는 엄청난 뒷심을 발휘하며 의대에 합격했어요. 노선이 바뀐 느낌이지만 어찌됐건 오빠들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자신들의 인생을 찾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멋진 오빠들 덕분에 저는 자라는 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연애를 하는 데는 솔직히 도움보다는 방해가 됐어요. 특히 큰오빠는 누가 경찰 아니랄까봐 제가 만나는 남자마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그건 한때 주먹질 좀 해봤던 작은오빠도 크게 다르진 않았죠. 제가 남자친구 만나는 날은 둘이서 하루 종일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댔어요. 어디냐, 뭐하냐, 그 자식이 이상한 짓은 안 하냐. 경찰인 엄마 아빠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오빠들은 확실히 유별났어요. 그래서 한 번은 왜 그렇게 내 연애사에 간섭을 하냐고 따져 물었더니 이러더라고요. 예지야,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네가 30이 되고 40이 돼도 오빠들 눈에는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처럼 느껴질 거야. 세상이 좀 무섭니? 데이트 폭력이니 살인사건이니 TV만 틀면 나오는 흉흉한 사건들 좀 봐. 우리가 어떻게 널 아무한테나 보낼 수 있겠냐고. 절대 안 되지. 누구든 간에 우리 예지 눈에 눈물 빼는 놈이 있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오빠들의 그런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솔직한 심정은 노땡큐였어요. 저도 제대로 연애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두 오빠의 감시 속에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이번만큼은 절대로 오빠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오빠들 둘 다 바쁜 직종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속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필 순찰 나온 큰오빠한테 데이트 순간을 딱 걸리고 말았거든요. 몰래 연애를 하다 걸린 대가로 이 오빠들의 간섭은 더더욱 심해졌어요. 특히 작은 오빠가 제 남편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제 남편이 귀가 좀 얇은 편이라서 줏대 없이 분위기에 휩쓸리곤 하는데 작은 오빠 눈엔 그게 싫었던가 봐요. 저런 남자를 어떻게 믿고 만나냐고요. 사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사람은 착하고 좋은데 가끔은 그놈의 팔랑귀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했거든요. 오빠들한테 남편을 처음 소개하는 날도 그랬어요. 오빠들을 만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얘기가 차 얘기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눈을 반짝이며 그러더라고요. 아, 예지야, 나 차 계약했어. 3주 뒤면 받을 수 있대. 차 받으면 교회로 드라이브 한번 가자. 그래? 차 바꾼다는 말도 없더니 갑자기? 너도 알잖아. 지금 타고 다니는 경차는 내 키에 안 맞아서 불편하다는 거. 참고 더 탈까 하다가 자동차 딜러하는 고등학교 동창이 바꾸라고 하도 닥달을 해서 바꾸기로 했어. 사실 경차를 타기에는 남편의 키가 크긴 컸어요. 184cm 정도 되니까요. 사촌 형이 타던 차를 헐값에 인수해서 3년 넘게 탔는데 키 때문에 구부정한 자세로 운전을 해야 해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거든요. 차는 뭘로 바꿨는데? 예전에 말했던 SUV? 아, 그게 말이야. 실은 수입차로 했어. 수입차? 어떤 걸로? 자기도 알지? 전에 홍대 주차장 골목에서 봤던 빨간색 예쁜 차. 그걸로 했어. 빨간색 예쁜 차? 혹시 미니쿠퍼? 아니, 차가 작아서 바꾸는 거 아니었어? 그러자 남편은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근데 동창 녀석이 어찌나 꼬시던지. 자기도 알잖아. 나 귀 얇은 거. 옆에서 바람을 잔뜩 넣으니까 안 되겠더라고. 그래도 가까이서 실물 보니까 확실히 예쁘긴 하더라고. 보면 자기도 좋아할 거야. 순간 두 오빠 표정은 황당 그 자체였고 저 역시 표정을 감추기 힘들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두 오빠와 제 눈치를 보며 쩔쩔매고 변명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첫 만남부터 오빠들한테 줏대 없는 놈으로 찍힌 남편은 이후로도 그 이미지는 바꾸지 못했어요. 대신 저한테는 참 잘한다는 걸 내세워 가족들한테 점수를 따나갔어요. 남자다움보다는 저한테 잘하는 게 식구들한테 점수 따기는 더 좋았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가족들과도 많이 가까워지고 자연스레 결혼 얘기까지 오갔지만 유독 한 사람, 저희 작은 오빠한테만큼은 어떻게 해도 점수를 따지 못하는 거예요. 하필 제 남편이 작은 오빠가 제일 싫어하는 성격이었던 거죠. 물과 기름처럼 좀처럼 섞이지 못하는 두 남자 때문에 속이 상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결혼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진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이런 성격은 굳이 흠이라고 하기도 뭐할 정도로 작게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무조건 제 편이던 남편이 결혼 후에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닌 박쥐 같은 놈이 됐거든요. 남편 하나 믿고 시집 온 저로서는 열불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특히 남편이 사사건건 저를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 편을 들 때는 결혼이 후회될 정도였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싫어하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거든요. 딸이 없는 시어머니는 아들줄에 남편까지 남자만 셋이나 있는 집에서 살아오면서 많이 외로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딸처럼 생각하셨거든요. 특히 저랑 쇼핑을 다니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나 몰라요. 예, 내가 지금까지 무뚝뚝한 남자들 속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 줄 아니? 같이 옷을 사러 가도 대화가 돼야 쇼핑이 신이 나지. 그런데 이렇게 예진호랑 수다도 실컷 떨면서 쇼핑을 하니까 잊었던 인생의 참맛을 되찾는 기분이다. 예, 우리 앞으로도 고부간이 아니라 모녀지간처럼 편하게 지내자. 오늘처럼 같이 쇼핑도 하고 내일도 받고 하니까 얼마나 좋니? 난 말이다. 니들 결혼식도 건너뛰고 바로 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얘. 이랬던 어머님이 완전히 180도 변해버린 건 상견례 자리에서였어요. 상견례 전까지 저랑 친남매지간인 줄 알았던 저희 두 오빠가 서류상 남이란 얘기를 듣고는 표정이 싹 달라지신 거예요. 그날은 그저 당황스러워서 그러셨나 보다 했는데 이틀 뒤 저를 집으로 불러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단순히 당황한 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나는 좀 당황스럽구나. 내가 꼭 네 오빠가 의사라서 이 결혼을 찬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하니까 사기당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 내심 집안에 의사랑 변호사 하나쯤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혼사를 반겼던 게 사실이거든. 근데 이건 뭐 생반남이라니. 이래서야 이 결혼을 진행할 이유가 없잖아. 말로는 의사 오빠 때문에 결혼을 찬성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가만 들어보면 그게 찬성 이유인 게 확실한 것 같았어요. 그날 어머님은 1시간이 넘도록 저를 앞에 앉혀두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짜증을 내셨어요. 어머님의 짜증을 고스란히 받고 있자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의사 변호사가 탐이 났으면 자기 자식들을 공부시켜 만들 것이지 왜 남의 집 자식들로 욕심을 채우려 하나 하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삐끗 어긋난 결혼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틈을 벌려놓기만 했어요. 어머님은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돌변해서는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어요. 언제는 딸이 생긴 것 같아 좋으시다더니 이제는 대놓고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예, 넌 내가 편하지? 어떻게 된 게 시어머니 앞에서 목 늘어난 티셔츠 바람으로 있을 수가 있니? 니네 친정에선 가정교육도 안 시키니? 시어머니를 친구 대하듯 함부로 굴라고 그러더냐고. 어머님 오해세요. 아무렴 제가 어머님을 친구 대하듯 하겠어요. 그리고 이 티셔츠는 원래 디자인이 이런 거예요. 빈티지 스타일이거든요. 그랬더니 버럭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니? 빈티지니 뭐니 내가 영어 못 알아듣는다고 거짓말 슬슬 해가며 지금 날 놀리는 거잖아. 준영아, 네가 대답해봐라. 엄마가 아무 잘못 없는 네 처를 잡는 것 같니? 아니면 네 처가 시어머니 나한테 함부로 구는 것 같니? 어서 대답 좀 해보라고. 그 말에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랑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다가 이러는 거 있죠.
당신이 엄마한테 사과드려. 아무리 그래도 어르신인데 이겨먹을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남편의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해요? 딱 봐도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고 있는 건데 어떻게 나한테 사과하란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어이없어서 남편을 흘겨봤더니 이놈의 인간이 글쎄 지네 엄마 뒤로 쏙 숨지 뭐예요. 그때 알아봤어요. 대수롭지 않을 것 같았던 남편의 성격이 결국엔 내 결혼 생활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이후로도 어머님은 수시로 저희 집에 찾아와 사람 속을 뒤집어 놓으셨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갈팡질팡하며 부부간의 갈등에 불만 더 지펴놨어요. 그러다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저는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됐어요. 이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였을 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온전히 혼자 받아내야 했지만 동서가 들어온 이후로는 어머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동서의 직업은 어머님이 그토록 바라던 변호사여서 예전에 저한테 해주셨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물리적으로 심적으로 동서한테 잘해주셨거든요. 개모임에 나가서 친구들 앞에 둘째 며느리 자랑하며 으스대고 오신 일들부터 시비가 붙었을 때 변호사 며느리 덕분에 손해보지 않고 일을 정리했던 것까지 마치 영웅담을 쏟아내듯 온 가족 앞에서 동서 자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저한테 꼽을 주셨죠. 사람이란 착오로 각자 쓰임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법인데 큰애 너는 도통 그 쓰임이 뭔지 모르겠구나. 살림을 잘하기라니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기랬니. 그도 아니면 손주라도 낳아서 시부모한테 기쁨을 주기를 하니.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없이 그러고도 만며느리라고 어깨 펴고 앉아있는 걸 보니 참 한심하구나. 어머님, 다른 건 몰라도 아이 문제는 제가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는 저희 둘 다 대리 승진한 뒤에 갖겠다고요. 그러니 앞으로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 엄마, 예지랑 나랑 승진하면 그땐 엄마가 말 안 해도 애부터 만들게. 그럼 됐지? 그러자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제 편을 드는 게 안 입고 오셨는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되긴 뭐가 돼? 하여간에 지 와이프 치마폭에 쌓여서는 앵무새처럼 했던 말이나 반복할 줄 알지. 그래, 그네 네 말대로 승진할 때까지 기다린다 치자. 그때가 돼서 니들 계획대로 애가 생긴다고 어떻게 보장하니? 안 생기면 그땐 어쩔 건데? 뭐든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러니 괜히 잔머리 굴리지 말고 순리에 맞게 물 흘러가듯이 살아. 지금 니들이 버리면 애 하나 못 키울 것도 없잖아. 그 말에 남편은 또 팔랑귀가 돼서는 어머님 쪽으로 또르륵 넘어가 버렸어요. 키우고도 남지. 그러고 보니까 엄마 말대로 그때 가서 안 생기면 그것도 문제네. 자기야, 우리 그냥 피임 그만두고 애부터 만들자. 엄마 말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어쩌면 이렇게 줏대도 없고 생각도 없는 남자가 다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애를 갖게 되면 출산휴가 이후에 내 자리를 되찾기 힘들다고. 대리 따면 그때 갖자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쩌냐고요. 정말이지 생각 같아선 저 인간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꾹 참고 넘겼어요. 앞으로 이 남자를 믿고 이를 도모해서는 안 되겠다는 확실한 교훈만 얻을 수 있었죠. 시댁과 얽히는 일이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던 저는 점점 더 시댁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남편도 저도 이미 성인이고 분가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내 생활이 방해받을 정도로 시댁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싶을 정도였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리를 두고 살려고 했는데 이놈의 남편이 알겠다고 해놓고는 어머님 전화 한 통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확 변하니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는데 친정 식구들과 밖에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물론 부모님이랑 두 오빠와 올케 스케줄까지 고려해서 나를 잡아야 했기에 이미 2주 전부터 공지를 해둔 참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부산을 떨며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엄마가 집에 와서 점심 먹으래. 준석이랑 재수씨도 온다고 늦지 말래. 뭐? 아니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이따 저녁에 우리 친정 식구들이랑 약속 있는 거 잊었어? 있긴 누가 잊어. 그건 저녁 약속이잖아.
잠깐 우리 집에 가서 점심만 먹고 오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누가 시간 때문에 그러나요? 내 생일인데 굳이 시어머니랑 마주쳐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어머님이 내 생일인 걸 아시고 식사 초대를 하신 건가 싶어 더는 투정 안 부리고 순순히 시댁으로 갔어요. 갔더니 아직 시동생 내외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어머님은 삼복더위에 글쎄 밀가루로 면을 뽑아 칼국수를 밀고 계시지 뭐예요. 에어컨은커녕 밀가루 날린다고 선풍기도 안 켠 채 말이죠.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팔을 걷어붙이고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흘겨보시면서 왜 이제야 오냐고 타박을 하시는 거예요. 연락한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기어와. 왔으면 빨리 국수 밀 준비부터 할 것이지 뭘 꿈을 대고 있어. 이 더운 날씨에 시애미가 국수를 밀어야겠니? 저를 보자마자 소리부터 지르는 시어머니 통에 헐레벌떡 어머님이 내미시는 국수 밀 때 손을 들었어요. 앞치마도 없이 어머님 지도에 따라 한참을 국수를 밀고 나니 옷에는 온통 밀가루 투성이더라고요. 저녁 때 친정 식구들이랑 약속이 있는데 낭패다 싶었어요. 그렇게 뽑아낸 칼국수를 펄펄 끓는 육수 냄비에 넣고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며 칼국수를 끓여내자 그제야 안방에서 아버님과 남편, 시동생 내외가 나오지 뭐예요. 안방에 옹기종기 모여 에어컨 바람을 쐬며 칼국수가 되길 기다리던 사람들은 주방에서 확 풍기는 열기에 인상을 찌푸렸어요. 남편은 얼른 달려가 에어컨 리모컨을 손에 쥐더군요. 완전 찜통이네. 엄마, 그냥 에어컨 켜고 하지 그랬어. 전기세가 얼마나 나간다고. 이 열기 다 빠질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더워서 뭘 먹지도 못하겠다. 그러지 말고 우리 안방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상 다 차리면 그때 불러. 아빠, 재수씨 다시 들어가자고요. 남편은 아버님과 시동생 내외를 데리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지 아내는 삼복더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며 주방에서 이지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 더운 것만 생각을 해요. 재수씨 챙길 시간이 있으면 자기 아내 먼저 챙겼어야죠.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국자를 손에 든 채 가만히 서 있었더니 어머님이 빽 소리를 치셨어요. 너 국수 넘치는 거 안 보이니? 가스레인지 주변에 다 눌러 붙었잖아. 너 이거 다 닦아놓고 가라. 아니,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니? 누가 너더러 국수를 끓이라고 했어. 넘치지 않나 불 앞에서 잘 지키라고 했더니 그것도 못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네가 낳을 자식도 알만하다 얘. 왜? 내 말이 기분 나쁘니? 아니, 없는 말 지어서 한 것도 아닌데 뭐가 기분이 나빠? 과학 프로에서 그러더라. 자식은 엄마 머리 덮는다고. 그러니까 인상 그만 쓰고 얼른 상부터 차려. 작은 애 배고프겠다. 저는 그래도 혹시나 어머님이 제 생일을 기억하시고는 일부러 점심을 먹자고 부르신 게 아닐까 기대를 했는데 완전 헛다리를 짚은 거였더라고요. 그날 점심 모임은 동서가 송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한 말 때문에 갑자기 만들어진 자리였던 거예요. 어머님이 굳이 저까지 부른 건 일을 시키려고 그랬던 거였죠. 그것도 모르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밀가루를 뒤집어 썩으며 국수를 민 내 자신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그래도 참고 넘어갈 수 있었을 그날의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변해버린 건 바로 그 다음 일 때문이었어요. 식탁에 수저를 놓고 국수 대접까지 다 놓고 나니까 그제야 안방에서 아버님과 남편, 시동생 내외가 나왔어요. 그 사이 에어컨 바람에 더위가 가셔서 그런지 다들 국수 먹을 생각에만 들떠있더군요. 그렇게 식탁 의자에 하나씩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 국수를 떠서 식탁으로 갔더니 제가 앉을 빈 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놈의 인간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맛있게 국수를 퍼먹고 있는 거 있죠. 당황한 저는 국수 대접을 손에 든 채 어머니께 의자가 하나 모자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그거 다리가 덜컹거리길래 술이 맡겼다. 의자가 없으면 그냥 서서 먹어.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러니? 그러자 동서가 이제야 상황을 파악하고는 그러더라고요. 어머, 죄송해요 형님. 형님한테 의자가 없는 것도 모르고 먼저 국수부터 먹었네요. 제가 일어날 테니까 형님이 여기 앉으세요. 그러자 어머님이 극구 말리시며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변호사씩이나 되는 잘난 내 둘째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고 그 자리에 앉으려더니 넌 그냥 서서 먹어도 되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지금까지 대접에 코를 쳐박고 칼국수를 퍼먹고 있던 남편놈이 덩달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그냥 서서 먹어. 자기는 다리도 튼튼하잖아. 남편의 그 한마디에 지금까지 참아왔던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놈의 집구석 인간들은 물론 남편 새끼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칼국수 대접을 그대로 남편 머리에 들이부었어요. 야, 너는 입보다는 머리로 처먹는 게 낫겠다. 네 머리에 영양분을 좀 줘야 대가리가 좀 돌아갈 것 같거든. 어쩜 그렇게 생각이란 게 없어? 네 주둥이에 들어간 것만 생각하지 말고 상황 파악은 해가면서 말을 하란 말이야. 아, 뜨거! 너 미쳤어? 그래, 미쳤다. 머저리 같은 너랑 양심도 없는 네 엄마 때문에 내가 아주 미쳐버렸다고. 뜨거워. 이깟게 뜨겁냐고. 난 니들 입에 들어갈 국수 밀고 끓이느라 속에서 아주 천불이 나고 있는데 고작 이 국물이 뜨겁다는 소리가 나오니? 내가 진작에 작은 오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 같은 걸 남편이라고 감쌌던 내가 미친년이다. 그래, 지난 3년 내가 널 선택한 죄로 벌받았다고 칠 테니까 이제 그만하자. 내 몫에 국수까지 다 처먹고 너 그냥 이 집에서 영영 살아. 난 더 이상 너랑은 못 살겠으니까. 어머님, 아버님, 저요 이 인간 반품할래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데리고 살기에 내 인생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앞으로 동서한테든 누구한테든 절대 딸 같은 며느리 하자는 말은 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딸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합니까? 어머님이 딸이 없어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딸한테 이런 식으로 대했다가는 아동학대죄로 잡혀갑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딸 없이 아들밖에 없어서 외롭게 사셨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어머님은요, 심보가 고약하고 성질이 못돼 처먹어서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집 귀한 딸들 데려다가 괜한 화풀이하지 마시고 어머님 성격 고칠 생각이 나세요. 안 그랬다간 진짜 인생 쓴맛 제대로 보게 되실 거예요. 참 동서, 앞으로는 착한 척 할 거면 타이밍을 좀 잘 잡도록 해. 국수를 거의 다 처먹고 나서야 자리 바꿔주겠다고 일어나면 내가 동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 유년이 아주 쇼를 하는구나. 이러지 않겠냐고. 그리고 앞으로는 네가 먹고 싶은 건 네 손으로 해먹어. 변호사 시계나 내서 칼국수 하나 못 믿는 건 아니지? 그 정도 머리에 손기술도 없으면 칼국수 먹지 말아야지 뭐. 아무튼 여러분, 그동안 함께해서 역 같았고요. 앞으로 절대 다시 마주치지 맙시다. 저는 그렇게 가방을 챙겨 시댁을 나왔어요. 온몸은 땀과 밀가루로 범벅이 됐지만 기분은 상쾌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은 당장 자기 부모한테 사과하라고 길길이 날뛰었고 저는 둘째 오빠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은 언니는 20분도 안 돼서 저희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둘째 오빠와 같은 시설에서 자란 언니는 한때 방황을 하며 싸움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살았지만 저희 오빠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는 걸 보고는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변호사가 된 사람이에요. 현재는 모 로펌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이고요. 성격이 워낙 시원시원하고 말에 거침이 없어서 변호사 배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동네 일진으로 보일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심약한 제 남편이 두려워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언니는 저희 부부를 앉혀두고 이혼 상담을 해주었어요. 결혼기간 내내 제게 정신적 스트레스와 인격 모독을 일삼은 시어머니의 행동과 이를 방관하고 오히려 어머님과 함께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남편의 행동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니 합의 이혼을 할지 소송으로 갈지 결정을 하라고요.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난리쳤지만 그건 남편이 결정한 일은 아닌 거였죠. 그렇게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남편은 동서를 자기 측 변호사로 세워 소송전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동서가 돌연 발을 빼면서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연락했더라고요. 저는 또 저희 쪽 로펌이 이혼 소송으로 만만치 않은 곳이라서 소송을 포기한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 그간 시동생이 바람을 피워온 게 걸려서 그 부부야말로 이혼 위기라 그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3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저는 다시 친정에 들어가 살고 있어요. 집에 돌아온 뒤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동안 우리 오빠들은 피 한 방울 안 섞이고도 쉽게 가족이 됐구나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그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족이 되기 위해 두 오빠가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다는 아니어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시댁에 녹아들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말이죠. 비록 저는 한 번의 실패를 하게 됐지만 이 실패를 발판 삼아 앞으로 조금은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제 자신을 갈고 닦을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꽃길만 걸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어제 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 한 편을 봤는데요. 16화짜리 드라마를 이틀에 걸쳐 몰아서 봤어요. 손도 눈도 도무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저릴 정도로 슬펐어요. 무슨 내용이었냐고요? 왕실의 공주인 여자와 평민이자 농부인 남자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였어요.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사랑하다가 서로의 신분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성사병으로 여자는 시름시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정말 너무 비극적이죠? 마지막 화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래도 에필로그에서 그 두 사람 환생을 해 다시 만나요. 21세기에 다시 만나 연인이 되죠. 그 두 사람 신분 차이는 극복하지 못했지만 시공간을 넘어 다시 만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나요? 그 중에서도 저는 사랑 앞에서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의 모습이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굽히지 않은 두 사람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참 숭고하게 느껴졌죠. 그러니 세상이 감동해 21세기에 다시 인연으로 만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과연 사랑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어디까지를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떤 것은 사랑이고 어떤 것은 추태고 그 경계는 누가 결정할 수 있지?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어렵지 않나요? 물론 제가 이 드라마를 처음 본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 봤을 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사랑이란 숭고하구나.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것이구나 하고 말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에게 그 사건이 일어난 뒤로 제가 생각하는 사랑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지금 저는 사랑이 초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에는 정도가 그리고 품위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 사랑은 신중해야 해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신분의 한계에 부딪혀 사경을 헤매는 그 두 사람이 한편으론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요. 그때는 신분 제도가 말 그대로 제도였잖아요. 그러니 사랑한다고 한들 어쩔 수 있나요? 그 두 사람이 사랑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주가 신분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해서 그렇게 했어도 이후에 행복했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닌 사랑은 어쨌거나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저에게 일어난 그 사건도 간단하게 정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의 입추는 그렇게 추웠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추운 봄을 그 두 사람에게 선물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두 사람과 다르게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있고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이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저는 서울의 한 공무원 부부의 자녀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어요. 위로는 언니가 있고요.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어요. 저희 집은 정말 말 그대로 평범했어요. 평범이라는 단어의 뜻이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저희 집은 평범하다는 단어로 설명하기 충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간혹
우리 엄마는 이렇다, 우리 아빠는 이렇다 자랑을 하거나 하소연을 하는데 저는 도통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희 집은 유달리 화목하지도 유달리 불우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그 나이에 맞는 옷을 입고 그 나이에 가질 관심사를 갖고 그 나이에 맞는 고민을 했어요. 왜 독특하거나 특색 있지 않아서 선생님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런 애가 있었나 싶을 만큼 존재감도 없었고 하지만 달리 위축되거나 그러지도 않았죠. 저는 사춘기도 평범하게 지나갔어요. 뭐 다들 하는 거 있잖아요. 방문을 닫는다든지 부모님 말에 대꾸를 안 한다든지 가족보다 친구들을 우선시한다든지 그런 거요. 하지만 저에겐 무기가 있었어요. 제가 공무원 부부의 차녀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공무원인 만큼 가장 중시하는 게 정직과 성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 늘 정직하고 성실하라고 말씀하셨죠. 저희 아버지는 남동생이 성적이 크게 떨어진 것보다 500원짜리 껌을 도둑질한 것을 더 혼내셨어요. 남동생이 도둑질을 한 적은 그때가 처음이고 그것도 친구들 따라서 한 거였어요. 게다가 남동생만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사과하며 물건값을 냈죠. 하지만 아버지는 도둑질을 했다는 것에 놀라고 화가 나셔서 정말 많이 남동생을 혼냈어요. 엉덩이를 맞았는데 피멍이 들었었죠. 그 밖에도 저희 부모님은 정직과 성실을 가르치기 위해 많이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 가장 큰 죄악은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저희 삼남매는 들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언니는 성인이 되어서 잠깐 흡연을 했는데 그것도 자진 고백했죠. 저도 성인이 되어 친구들과 1박 2일 여행을 갈 때마다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처음엔 안 좋아하셨지만요. 그런 성실함이 대학교에서 큰 빛을 발휘했어요. 언니는 대학생 때 공부를 잘해서 교수님의 스카웃으로 대학원까지 갔고요.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쳐요. 저도 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유지해 23살에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은행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제 남동생은요, 화학과를 나왔는데 성실하게 공부한 끝에 여수에서 연구원으로 있어요. 저희 삼남매는 평범함 속에서 정직과 성실을 유지해 부지런하게 자신의 일을 한 결과 좋은 자리에 좋은 일꾼이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저희 삼남매를 자랑스러워하세요. 물론 그 이유는 좀 다르지만요. 언니는 평범한 교수로, 저는 평범한 은행원으로, 남동생은 평범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언니나 남동생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평범함에서 벗어날 줄 알았어요. 은행에 취직한 이후 동기생들보다 빠르게 승진해 좋은 위치에서 많은 걸 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평범함의 굴레는 생각보다 빡빡하더라고요. 저는 동기생들과 비슷하게 승진해 동기생들과 비슷한 성과를 내는 은행원이었어요. 하지만 불만은 없었어요. 저는 이런 평범함이 좋았어요. 다사다난한 인생은 제 취향이 아니었죠. 저는 지금의 제 삶이 좋았어요. 제 또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취향을 갖고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벌이에 또래보다 뒤처지지도 앞서 나가지도 않는 그런 삶 말이에요. 그리고 앞둔 미래도 마찬가지였어요. 또래와 비슷한 때에 결혼을 해 아이를 갖길 바랐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평범하지 않은 분야가 있었죠. 바로 연애예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모두 썸에서 끝이 났죠. 제가 그런 소리를 하면 사람들은 의아해해요. 제가 뭐가 모자라서 남자를 못 사귀냐고요. 저도 웃겨요. 그런데 정말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연애를 해본 적이 없으니 부모님께 말씀드릴 것도 걱정을 끼쳐드릴 것도 없었지만 나이가 드니 부모님이 다른 방향으로 절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린이는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 정말 없어? 이제껏 한 명도? 엄마가 가장 중시하는 게 정직이라는 거 알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 엄마가 남자친구 못 사귀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해봐.
정말 없었어? 다들 이 나이면 애인 만난다고 집도 잘 안 들어온다는데 우리 딸은 왜 소식이 없지? 물론 아빠도 네가 애인 쫓아다니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나이 지긋이 먹어서 애인 하나 없는 딸은 좀 아빠 이러다 둘째 사이도 못 보는 거 아니야? 참. 저희 언니는 일찍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고등학생 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연애를 꾸준히 했어요. 그때 부모님과 언니가 종종 애인 문제로 다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 저를 보고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문제로 속썩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20살이 넘어서도 남자친구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신 모양이에요. 저를 보면 자꾸 없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려와 달리 저희 3남매 중에서 결혼은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어떻게 제가 결혼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때는 5년 전 가을이었어요. 저희 은행에선 가을마다 직원들 중 몇 명을 뽑아서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데요. 사실 말이 해외 연수지 해외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주로 태국이나 베트남, 동남아시아로 보내주는데 제가 갔을 땐 태국이었어요. 방콕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에 같이 가는 여행사가 작은 여행사라 좋을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연수의 자료를 보니까 제가 처음 들어보는 여행사더라고요. 팀장님이 말하기를 저희 지점장님이 아시는 분이 여행사를 해서 이번에 그 여행사와 행사를 진행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팀장님은 혀를 끌끌 차셨어요. 아니 생각해봐. 잘 아는 사람이잖아. 들어보니까 서로 형동생 하는 사이라던데 그런 사이에서 진행하는 행사치고 괜찮은 행사 봤어? 다 아는 사이니까 눈 감아주겠지. 이러면서 대충대충 한다고. 지점장님도 참 보통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팀장님의 우려 가득한 말을 들으니 저도 같이 걱정이 되었어요. 다들 즐겁고 좋자고 가는 연수인데 그것도 해외 연수인데 큰 행사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그때 행사는 제가 막내였어요.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가기 전날까지는 저는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중간중간 위경련으로 엄청 고생했어요. 그렇게 걱정 한가득으로 도착한 공항에서 여행사 직원을 만났죠. 여행사 직원은 제 또래 같았어요. 의외였죠. 점장님이 아시는 여행사 사장님이 올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나이가 비슷해 좋았는데 다른 동료들은 은근히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수군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제외하고 분위기가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분이 열심히 끌고 가더라고요. 태국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짐도 다 올려주고요. 세세히 신경 써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올랐죠. 저는 외국에 처음 나가보는 거여서 엄청 떨렸어요. 그러자 제 옆에 앉은 여행사 직원이 해외여행 처음이냐고 묻더라고요. 맞다고 하니까 웃으며 물 한 통을 건네요. 그리고 잘 부탁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륙했죠. 5시간 비행이었는데 2시간쯤 지났으려나? 그분이 잠에 들었는지 제 어깨에 고개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저 순간적으로 너무 놀랐는데 그 와중에 심장이 쿵쿵 떨려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하고 그분이 계속 제 어깨에 기대 누웠다는 걸 알고 너무 죄송해했어요. 제가 괜찮다고 말했고 전 그 이후 3박 5일 동안 그분을 의식했어요. 계속 눈이 그분을 쫓아다녔어요. 깔끔한 외모, 키는 좀 작은 듯 싶지만 건강한 몸, 낮은 목소리, 게다가 어른들에게도 잘하고 설명도 빠짐없이 해주고 세세하고 섬세한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저는 순식간에 사랑에 빠졌죠. 저는 그분을 눈으로 쫓느라 음식이 입에 맞는지 무슨 음식이 나왔는지 제가 뭘 마시고 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2번째 일정에 제가 배앓이를 한 거예요. 물을 잘못 마신 것 같았어요. 태국이나 동남아는 물을 조심해야 한다고 그분이 말했는데 제가 조금 방심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호텔에 있으면서 요양을 해야 했어요. 그날 그분이 와서 제게 약을 줬어요.
그리고 간단히 먹을 빵을 챙겨주었죠. 그리고 저는 그 빵을 겨우 먹었어요. 그리고 약을 먹고 내내 잤죠. 그리고 다음날 제 몸은 괜찮아졌어요. 아직 음식을 입에 대는 게 겁이 났지만 몸이 가뿐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분이 제가 있는 호텔방으로 왔더라고요. 몸은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가뿐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다행이라며 웃는데 저는 그 미소에 또 반해버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배를 타는 일정이었는데 강물 수위가 너무 낮아서 배가 움직이질 않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배를 돌리라고 가이드에게 말해서 배를 돌렸어요. 그런데 환불을 못 해준다고 했다나 봐요. 합의하에 돌린 거니 돌려주지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온화하던 그분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애초에 무리한 일정이었다라고 항의했어요. 그래서 환불금을 받아냈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희 직원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했어요. 인솔자로서 자기가 미리 파악하고 조정했어야 했는데 귀간 시간을 빼앗은 것 같아 죄송하다고요. 그 태도에 저희 직원들 모두 그분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정말 책임감 있고 좋은 분이라며 속닥속닥 말을 했죠. 그렇게 좋은 분위기로 남은 일정을 소화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 식사를 하고 그분께서 마지막 말을 하기까지 제가 얼마나 안절부절 못했는 줄 아세요? 다시는 못 볼까 싶어서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간 동료들과 뒤돌아가다가 탁탁탁 뛰어가 그분을 잡았어요. 그분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번호를 알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번호를 줬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 동료들에게 가는데 동료들 표정이 정말 저를 놀리고 싶어 안달이 난 표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 출근부터 사람들이 온통 저만 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은 해봤냐, 데이트는 했냐, 사귀는 거냐,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죠.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분에게 이번 여행 감사하다고 다음 여행도 잘 부탁드린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단답형으로 답이 왔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더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연을 제가 친한 직원 언니에게 말하자 언니가 당장 데이트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우 인간아, 미인은 용기 있는 자가 얻는 법이라는 말도 모르니? 당장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 네가 어물쩡거리는 이 시간에도 그 사람한테 연락해서 어떻게든 데이트하려는 사람이 있다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뺏기는 거야 이 사람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연락해서 오늘 당장 만나.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고 만나자고 데이트를 하자는 말도 했어요. 그러니 그분이 그 주 주말에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대낮에 하는 데이트는 어찌나 좋던지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내 해실해실 거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았죠. 저희는 그때 정말 많은 대화를 했거든요. 일단 그분이 저희 행사를 진행한 여행사 사장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죠. 얼떨결에요. 그분이 사장님을 아빠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행사에서 일을 하게 된 건 원래는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는데 사고가 나서 2달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얼마나 큰 사고였냐면요. 지금처럼 걷는 게 기적적인 일이래요. 그만큼 많이 다쳐서 그 이후 사고 후유증이 생겨서 매달 병원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회사를 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 아버지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아버지 여행사는 가족 회사예요. 사장인 아버지 밑으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밑에 그분의 동생과 사촌동생이 있어요. 제가 가족 회사라 힘들지 않냐고 물으니까 가족이 더하다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묻길래 저는 평범해서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궁금하다고 말해달라고 해서 몇 가지 일화들을 제 인생에선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일화들을 말해줬죠. 참 웃기게도 그분은 그 재미없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고 저는 가족들에게 긴급 회의를 요청했어요.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으니 해외여행을 가자고 말했죠.
돈은 제가 다 댄다고요. 그러자 언니도 남동생도 부모님도 놀랐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첫눈에 반한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더니 제가 계속 가자고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결국 가족들이 승낙했어요. 그래서 저는 신나서 그분에게 연락했죠. 가족여행을 가고 싶은데 좋은 상품 없냐고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인솔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놀라면서 제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그러니 다음 달에 베트남 가는 팀이 있는데 거기에 합류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앞뒤 안 가리고 알겠다고 했죠. 사실 저에겐 베트남이고 어디고 언제고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분과 가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저는 날짜가 잡히고 돈을 모조리 입금하고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사실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분을 저희 가족에서 소개시켜주고 싶은 마음도요. 얼마나 좋은 남자를 제가 좋아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행한 거거든요. 저는 그 날짜가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이 다가왔어요. 저희 가족은 여행으로 들뜨고 전 그분을 만날 생각에 들떴죠. 그분은 역시나 유창한 설명으로 저희 가족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3박 5일 동안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저희 가족의 마음을 샀죠. 숙소에서도 저희끼리 있을 때도 가족들은 그분을 칭찬했어요.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그 순간엔 지금 당장이라도 고백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그 마음을 참고 참아 마지막 날 공항에서 헤어지고 그분을 불러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내내 연락을 기다렸죠. 딱 닷새 만에 연락이 오더군요. 알겠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처음 해보는 연애는 왜 이제 했는지, 아니 왜 이제서 이 사람을 만났는지 한탄스러울 정도로 좋았어요. 매 순간 매 데이트가 손발이 저릿거렸죠. 그런 상태가 2년을 만났는데도 계속되었어요. 맞아요. 저희는 2년을 만났어요. 저는 2년이 되어 결혼 적정기가 되자 그분에게 은근히 눈치를 줬어요. 결혼하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이 너무 무섭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사실 자기 가족이 재혼 가정이래요. 친어머니는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아버지와 결혼을 하고 학교를 나오셨다가 남자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에 이혼해 다시 교직 생활을 하고 있어요. 친어머니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헤어지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남자친구가 중학생 때 재혼을 해 지금 가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새어머니가 남자친구가 21살이 되었을 때 돌아가셨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 남편은 가족을 꾸리는 게 무섭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만든 가족은 행복할 거라고 장담했어요. 저는 제 생각을 꾸준히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고 저는 매번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남자친구는 제 청혼을 받아들였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했죠. 신혼여행도 시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유럽으로 20일 동안 배낭여행을 다녀왔어요. 이제까지 아껴둔 연차를 모조리 쓰는 건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더욱이 남편에게 남편 가족 이야기를 들으니 시아버지가 참 안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시아버지를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요. 애교도 부리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그런 저의 노력을 잘 봐주셨고요. 저희 시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거든요. 집 안에서도 집 밖에서도 존경받고 유머러스하고 묵직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처음엔 낯간지러워 하시더니 나중엔 언제 오냐고 절 찾으셨어요. 저는 간혹 시아버지와 단둘이 커피를 마시곤 했어요. 그러면서 시아버지의 인생사를 듣고 그동안 여행하신 이야기, 사업을 하는 동안 겪었던 일도 듣고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이라 이야기도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겐 다행히 시어머니도 없어서 시월드는 없었고요. 시누이는 어땠냐고요? 시누이는 정확히 따지면 시아버지의 딸이 아니라 남편의 새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데려온 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처지가 얼마나 안 됐어요. 자기 엄마가 재혼을 한 것도 어린 나이에 힘든 일인데 그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결국 피를 나눈 가족은 아무도 없잖아요. 저는 시누이를 보기 전부터 시누이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만나면 잘 해주려고 다짐했죠. 그리고 정말 만나서 잘해줬어요. 애교스럽게 다가가 말도 많이 붙이고 이것저것 선물도 해주고요. 전화로 안부도 자주 물었어요. 물론 숫기가 없는 시누이는 그걸 불편해하는 것 같았지만요. 제 딴엔 최대한 잘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평범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결혼한 지 2년,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남편이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천하태평이었어요. 언젠가 생기겠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배란 일이 되면 남편과 함께 노력하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운동도 하고요. 그런데 통 생기질 않으니 정말 답답했어요. 그러다 결혼 3년차 가을에 아이가 생겼어요. 자꾸 속이 메스꺼리고 생리를 하지 않아서 테스트기를 해보니 두 줄이 뜨더라고요. 3번을 했는데 3번 다 두 줄이 떴어요. 너무 기쁜 마음에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죠. 그런데 남편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돌아와서 저에게 막 화를 내요. 정말 기가 막혀서 조신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아버지 얼굴 보기 쪽팔려서 진짜. 임신? 내가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네가 임신을 해. 나 무정자증이야. 불임이라고. 제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러자 저를 보고 임신이 확실하냐고 요새 테스트기도 분량이 많다고 산부인과에 다녀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충격을 받아서 도무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다시 남편에게 물었어요. 정말 무정자증이라고 당신이? 그런데 어떻게 지금까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어? 이게 맞는 거야? 어떻게 그래? 그러니 남편이 다시 화를 냈어요. 그래, 나 무정자증이야. 아이 못 갖는다고. 그런데 임신?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남편이 오히려 노발대발 굴길래 저는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 허리에 손을 딱 올리고 저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어디 가서 물어봐라. 남편이 무정자증인 거 고백 못한 게 문제인지 와이프가 바람핀 게 문제인지. 그러면서 자기가 무정자증을 고백 못한 이유는 남자로서 자존심의 문제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람 피운 적 없다고, 남편을 만난 뒤로 다른 남자와 눈도 마주친 적 없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 단 한순간도 다른 남자를 욕심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결혼 생활에 배 이상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요? 아니, 어떻게 저를 의심할 수가 있죠? 저는 정말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말했죠. 그래, 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으니까 친자검사해. 태아도 친자검사 된다니까. 그 주수 되면 친자검사 하자고. 난 절대 부끄럽지 않아. 난 정말 바람 안 피웠어. 이건 네 예고 아니면 내가 상상 임신이라도 한 거겠지. 그러니까 두고 봐. 알겠어? 그리고 저희는 별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이 시댁과 친정에 제가 바람을 피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놀란 시아버지와 저희 부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지, 그럴 리가 없는데 하길래 제가 아니라고 단언했죠. 그러면서 남편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 소송할 거고 위자료 톡톡히 받아낼 거니 돈 준비하라고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말했죠. 전 바람 피운 적 없고 이 애는 남편의 아이니까 책임질 생각하라고요. 이혼은 절대 없다고요. 그리고 전 약속한 7주가 되기를 기다렸어요. 7주가 되면 친자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7주가 되었어요. 전 떨리는 마음으로 친자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는 당연히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맞았어요.
의사가 저와 남편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 선언했죠. 그러자 다들 안심하는 얼굴이었어요. 다만 남편과 시누이를 제외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가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남편의 뺨을 세게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노려보다가 진료실을 나가버렸어요. 저와 친정 식구들 그리고 시아버지는 영문을 몰라 벙진 표정으로 시누이가 나간 문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시누이에게 맞은 뺨을 어루만지더니 그럴 리가 없다고,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라고 의사를 돌팔이 취급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진료실을 나갔어요. 남은 저희는 당황스러워서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저에게 차트를 내밀었어요. 임산부님,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착잡한 얼굴로 의사가 차트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차트만 보고는 이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의사에게 물었어요. 의사는 착잡하게 말했죠. 보이는 그대로 남편이 15년 전 20살 때 정관 수술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무정자증이라고 고백한 사실을 털어놓았죠. 그러자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무정자증은 아닐 거라고, 정관 수술을 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뱃속의 아이는 1만 분의 1이 확률로 생긴 거라고 말했죠. 기적적인 아이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온 가족이 충격에 휩싸였죠. 그러면서 언니가 화를 냈어요. 그럼 너를 속인 거잖아. 자기가 스스로 정관 수술을 한 거면서 무정자증이라고.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했다고? 웃겨서. 그런 주제에 어떻게 네가 바람을 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모욕을 줄 수 있냐고. 너 당장 이혼해. 위자료는 우리가, 네가 받아야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언니는 아이도 지우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자식의 아이는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언니의 말이 틀린 것 하나 없지만 정말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아이를 그토록 원했나 봐요. 아이를 지키고 싶더라고요. 제 가족도 지키고 싶고요. 그래서 낙태 수술을 예약하지 않고 모두 각자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남편 회사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회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소주를 4병이나 마신 상태였어요. 남편의 주량을 훨씬 넘겼죠. 저는 제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게 그토록 충격적인 건가 싶어서 좀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다가가자 남편은 저를 올려다보더니 눈물을 흘려요. 한참을 아무 말이 없다가 몇 번 더 소주를 입에 털어 넣었어요. 그리고 입을 열더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이 지우면 안 될까? 그렇게 말하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남편의 그 말에 좌절할 것도 같았지만 일단 물었어요. 왜 아이를 지우길 바라는지, 그 어린 나이에 정관 수술은 왜 한 건지.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푹푹 쉬더니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재혼 가정인 건 전에 말씀드렸죠. 남편은 사실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는 게 무척 두려웠대요. 시아버지는 예쁜 여동생도 생기는 일이라며 남편을 달래주었지만 여동생이 생기는 것도 남편은 원하지 않았죠. 차라리 시아버지가 평생 혼자 살길 바랐어요. 새 어머니라는 게 그렇잖아요. 계모라고 하죠. 남편은 자기에게 펼쳐질 미래가 좀 두려웠어요. 계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자신의 모습이 걱정되었죠.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친어머니랑 살 때 집은 냉랭했어요. 두 분이 차라리 싸우기라도 하는 날엔 좀 사람 사는 집 같았죠. 하지만 나머지 날엔 차갑고 살얼음 판이었어요. 남편은 집에서 늘 등골이 오싹했죠. 그래서 이혼을 한다고 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차라리 잘 되었다 싶었죠. 그런데 또 결혼이라뇨. 남편은 시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 번의 실패는 또 다른 실패를 낳을 뿐이라고. 남편은 시아버지는 결혼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사업에만 집중하는 사람이라 집안일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어린애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시아버지도 아니었고 읽었다고 하더라도 본인 의지를 꺾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초에 남편도 싫다고 재혼하지 말라고 말하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괜찮겠구나 생각하고 재혼을 하셨어요. 그때 남편의 나이가 15, 시누이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거기서 본의 아니게 싫은 티를 많이 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물어도 단답식으로 대꾸하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아버지는 결혼을 밀어붙였죠. 결혼식은 하지 않았고 언젠가부터 시아버지 집으로 새어머니가 짐을 옮겨 시누이를 데려와 살았어요. 시누이는 남편의 맞은편 방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1년이 넘어서도 제대로 된 대화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새어머니가 암에 걸린 거예요. 난소암이 걸려서 게다가 말기여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시누이가 너무 울어서 탈진을 하고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때 남편은 시누이가 안쓰러웠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시누이가 탈진할 정도로 울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건 홀로 남겨질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남편도 모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시누이의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밥돈을 같이 먹고 챙겨주고 교복도 다려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정말 오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외로웠던 걸까요? 쉽게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이 둘은 둘도 없는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둘이 피로 느낄 수 있는 가족이 아니라는 데 있었어요. 자꾸 가족이가, 그것도 사랑이지만 묘한 기류를 흘렀죠. 남편과 시누이는 서로를 가족 이상으로 사랑했어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신체적 반응이라고 하죠. 사랑하면 남자든 여자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려서 남편은 남몰래 앓고 자신을 질책하다가 시누이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 폭발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17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어요. 남편은 그 이야기를 하며 자기는 정말 동생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은 남남이지 않냐고요. 각자 친부모가 다른데 뭐 어떠냐고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며 호적으로는 남남이 아니지 않냐고 말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더 이상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정관수술은 왜 한 거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말해요. 나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가 나를 죽인대. 고등학생 때 만난 애가 무당 딸이었는데 어느 날 나를 보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 내가 아이를 가지면 그게 딸이든 아들이든 날 죽일 거라고. 나는 아이를 가지면 안 되는 사주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 오이디푸스 얘기 알지? 왜 나를 죽인 사람이 알고 보니 나의 아들이었다는 이야기 말이야. 그게 내 최후라고 하더라. 그래서 정관수술 했어. 너무 무서워서. 하지만 전 그게 전부일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맞아. 그것도 있는데 다른 이유도 있어. 그게 지수가 아이를 가지면 죽겠다고 해서. 당신도 알잖아. 걔가 얼마나 가족에 대한 기대도 없고, 아니 가족에 대해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정관수술 한 거야.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정관수술을 한 이유는 시누이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차근차근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인솔자로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시누이가 따라갔거든요. 그리고 그뿐이게요. 매번 시댁에서 남편과 꼭 붙어있으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불편했거든요. 저는 낯을 가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데이트를 할 때면 당연히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같이 데이트할 때도 있었고요. 같이 데이트할 때 남편 옆에 시누이가 찰싹 붙어 있었어요. 저는 사이좋은 남매이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도가 지나쳤네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누이는 매번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데이트한다고 나가는 것도 자주 봤고요. 제가 그렇게 묻자
남편은 신우이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를 보러 가는 척 자기를 보러 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르는 데에서도 그 둘이 만남을 이어갔다는 걸 알았죠. 저는 그들의 눈물겨운 사랑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죠. 그럼 나와 결혼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한참 망설이더니 시아버지가 자꾸 남편과 신우이 관계를 의심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뺨을 세게 내리쳤어요. 남편이 의자에서 나뒹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네가 나한테 화를 내? 네가 지금 그럴 자격이 있어? 지수한테는 이렇게 화냈니? 안 냈지? 버러지 같은 놈. 그리고 저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 식구들이 당장 이혼하고 아이도 지우라고 하더군요. 제가 일단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언니가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을 했어요. 법정에서 만난 남편과 신우이는 이제 보니 환상의 짝꿍. 너무 잘 어울리더군요. 특히 남편이 이제껏 신우이의 손에 꽉 잡혀 지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어울리지 않는 소모품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말해주더군요. 남편이 신우이와 미래에 같이 살 5억짜리 아파트와 1억이 넘는 외제차를 구매했다고요. 명의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허술한 건지 절대 들킬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본인 명의에 2억짜리 주식도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런 숨겨진 재산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전 승소했는데요. 제가 제출한 음성 녹음이 큰 활약을 했어요. 제가 사실 남편의 취중 진담을 모두 녹음했거든요. 그리고 판사는 남편과 신우이에게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으며 혼인 전에 정관 수술을 한 걸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이 괘씸하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전 승소한 것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억 단위로 받게 되었어요. 판사의 판결에 남편과 신우이는 울분을 토했죠. 억울하다고 하더군요. 대체 뭐가 억울하다는 건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같이 살던 집도 잃어서 시아버지 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면 신우이랑도 함께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시아버지도 영 아니다 싶었는지 신우이에게 시아버지 회사 일을 그만두라고 하고 멀리 지방으로 시아버지가 아시는 분의 회사로 이직시켰어요. 그리고 남편을 곁에 두고두고 감시하고 있죠. 매주 선자리를 주선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눈물겨운 사랑을 한 남편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전 절대 못한다고 봐요. 저는 그들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라리 다시 만나다가 시아버지에게 걸려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마구 팼으면 좋겠어요. 저희 시아버지 성격이 무척 불같으시거든요. 시아버지가 화가 나서 주먹을 올리는 일이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도 후에도 다수 있었고 저도 몇 번 봤고요. 사실 남편과 신우이 관계를 알게 된 날엔 시댁에선 육탄전이 벌어졌어요. 경찰도 왔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시아버지에게 남편이 죽도록 맞았으면 싶었어요. 제가 팰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는 이혼 소송 중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자신의 처지를 알았는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도록 슬펐지만 태어난 아이에게 아빠를 소개할 자신도 없었어요. 몸을 회복한 뒤에 회사로 갔죠. 그런데 회사에서 제 소문이 파다해서 회사도 그만뒀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위자료로 받은 돈의 일부를 가지고 커피와 빵을 배웠어요. 그리고 카페를 차려서 일하는 중이에요. 제가 부모님께 배운 게 정직과 성실인 만큼 정말 성실하게 카페 운영을 해서 수입도 괜찮아요. 저 혼자 떳떳하게 살 만큼요. 게다가 제가 아예 그 건물을 사버려서 더욱 남는 장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우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살이 쭉 빠져서는 몰골이 말이 아니더군요. 저는 전 신우이에게 자몽차를 한 잔 건네고 왜 왔냐고 물었어요. 아버지한테 말 좀 해주세요. 우리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드려요.
그 말에 정말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 자몽차를 다시 가져갔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 나보다 나이도 많으면서 그걸 모르니? 너희 관계는 이상하다고, 불건전하다고. 너도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 그래서 아버님한테도 들키지 않으려 한 거고. 모든 사람들에게 남자친구 있는 척 행세한 거 아니야? 당당했다면 당당하게 만났어야지. 왜? 지금 와서 당당해지고 싶어? 근데 그게 네 아버지, 죽은 어머니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란 건 알고 있니? 그리고 저는 돌아가라고, 다시는 남편도 시누이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한참 울더니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연락이 없어요. 아마 제가 본 드라마의 공주처럼 혼자 상사병을 앓다 죽었을지도 모르죠. 이 사안을 보낸 지금부터 저도 훌훌 털어버리려고 해요. 최근까지 제게 있었던 일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엔 소개팅도 나가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고요. 제가 즐겁게 잘 사는 게 진정으로 제가 행복해지는 길이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응원해 주실 거죠? 여러분들도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